비켜! 할매! 길 막고 뭐 하는 거야? 눈이 펑펑 쏟아지는 새벽 골목. 리어카가 넘어지면서 폐지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노인은 얼어붙은 손으로 떨어진 폐지를 허둥지둥 주워 담았습니다. 에이! 재수 없으려니까! 퇴! 냄새 나니까 저리 가! 사람들은 노인이 모아둔 폐지까지 발로 차고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괜찮으세요? 뛰어나온 편의점 알바생. 그의 등에는 어린아이가 엎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아이를 업은 채 무릎 꿇고 폐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따뜻한 두유와 핫팩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추우시죠? 이걸로 손 녹이세요. 청년이 편의점으로 돌아가자 노인은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선화그룹 본사 37층 회의실 12명의 임원이 긴 테이블 양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커피잔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회장 이선아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7페이지 하단 수익률 추정치요. 이선아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가 지난달 보고서와 다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재무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선아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류를 덮었습니다. 숫자가 안 맞으면 사람도 안 맞는 겁니다. 다시 가져오세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졌을 때 비서실장 오정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따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시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선아의 손이 서류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이내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장소는 내가 잡을게요. 세나가 좋아하는 대로. 그날 저녁 7시 청담동의 한정식집 별채. 이선아는 세나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수건으로 손가락 하나하나를 닦고 수저 놓인 각도까지 한번 매만졌습니다. 딸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세나가 들어왔습니다. 28, 선화그룹 브랜드 전략팀 과장. 어머니를 닮아 이목구비가 또렷했지만 웃는 모습은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렸어요? 이선아가 고개를 저으며 앞접시를 밀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국물이 오가고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오갔습니다. 세나가 밥을 반쯤 먹었을 무렵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선아는 그걸 보고도 모른 척 국을 떴습니다. 엄마. 세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선아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국그릇에 다시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어디 집 아들이니? 눈가에 잔잔한 기대가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세나가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약속 한 번 어긴 적 없고 말끝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선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딸이 뭔가를 감싸고 있다는 걸 단번에 읽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데? 세나의 손가락이 무릎 위 치마주름을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압 뚜껑이 닫히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선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별채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밖에서 물 흐르는 정원 소리만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했니? 물음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선아의 눈이 딸의 얼굴 위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농담인지 확인이라도 하듯이요. 이선아의 등이 의자 등받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상체가 천천히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세나야.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일했겠니? 이선아의 목소리가 한 겹 더 가라앉았습니다. 화를 지르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는 쪽이라 오히려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회사를 만든 게 우리 딸 편의점 알바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런 줄 아니? 세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는 사람을 이력서로 보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아의 고개가 아주 살짝 뒤로 젖혀졌습니다.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요. 나도 엄마처럼 살다가 혼자 늙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별채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선아의 시선이 딸의 얼굴에서 벗어나 허공 어딘가를 향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 속에 오래된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좁은 현관, 새벽에 캐리어를 끌고 나가던 누군가의 뒷모습. 돈 말고 남는 게 뭐야, 당신한테. 그 목소리가 수십 년이 지나서도 귓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선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세나도 그걸 보았습니다. 자기가 선을 넘었다는 걸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선아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는 손이 평소와 달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복 치마 자락을 가지런히 여미는 손끝에서는 이미 다른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차 뒷좌석에 올라탄 이선아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백미러로 힐끔거렸지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이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 실장. 네, 회장님. 그 남자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준효? 편의점 위치 알아내요. 네. 내가 직접 확인할 거예요. 내 딸을 맡길 수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 비서실장의 손이 핸들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백미러 속 이선아의 눈은 회의실에서 숫자 틀린 서류를 볼 때와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 시각 세나는 식당을 나와 골목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오늘 말했어. 역시 안 됐어.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준우한테는 말했어? 아직 준우는 모르게 하고 싶어. 시아 얘기까지 하면 엄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그리고 그 시각 서울 외곽의 어느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김준우가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등에는 포대기로 감싼 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2살 시아가 준우의 등에 얼굴을 묻고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허리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인 채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골라내고 있었는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아이가 깨지 않도록 손이 느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카운터 한쪽에는 두꺼운 법학교재가 펼쳐져 있었고 군데군데 밑줄과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컵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운 흔적이 쓰레기통 옆에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세나 2글자, 등 뒤에 시야가 깨지 않도록 후다닥 통화 버튼을 누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세나야, 오늘 어땠어? 응, 좀 힘들었어. 피곤하겠네. 푹 쉬어. 내일 보자.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준우는 잠깐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나서야 다시 삼각김밥 쪽으로 손을 뻗으려는데 등 뒤에서 시야가 꿈틀거렸습니다. 준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뒤로 팔을 돌려 시아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토닥이는 소리가 고요한 편의점 안에 리듬처럼 울렸고 시아의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준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형광펜 뚜껑을 열며 법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줄을 긋는 사각사각 소리와 아이의 잔잔한 숨소리가 새벽 편의점의 형광등 아래에서 나란히 울렸습니다. 같은 밤 이선아는 드레스룸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수천만 원짜리 코트들 사이에서 낡은 면 점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헌 고무신도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점퍼를 입어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이선아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나오는 법이에요. 거울 위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 거리에는 아직 가로등 불빛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낡은 리어카 하나가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끌고 있는 건 허리가 살짝 굽은 노인 한 분. 헛면 점퍼에 고무신, 머리엔 때가 탄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이선아였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고르지 않은 보도블록 위에서 덜그럭거린 때마다 이선아의 손목에 미세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평생 서류와 만년필만 쥐어온 손이었으니까요. 100m쯤 뒤 어두운 골목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불을 끈 채 서 있었고 비서실장 오정문이 운전석에서 앞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있는 골목으로 접어드는 모퉁이에서 취객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리어카가 좁은 길을 막고 있었는지 그 사람이 이선아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할매, 길 막고 뭐 하는 거야? 비켜봐. 이선아의 발이 멈췄습니다. 고개가 돌아갔고 입이 벌어지려는 순간 다시 다물었습니다. 회장 이선아라면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지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이선아는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카운터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김준우. 그런데 이선아의 걸음이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카운터 안의 남자가 이상했습니다. 상체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등 쪽이 불룩했습니다. 어두운 바깥에서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선아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리어카를 편의점 앞 한쪽에 세워두고 천천히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문 위에 달린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우의 인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손님을 확인한 뒤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정리하던 물건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위아래를 훑어보거나 표정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아는 매대 사이를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삼각김밥 코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참치마요 하나를 집었다 놓고 불고기 맛을 집었다 다시 놓고 손이 슬쩍 위쪽 선반의 도시락을 향하다가 가격표를 보고 멈췄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선아는 결국 1,2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와 종이컵 커피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우가 몸을 돌려 계산대 쪽으로 오는 순간 이선아의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준우의 등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포대기로 단단하게 감싸인 작은 몸이 준우의 등판에 바짝 붙어 있었고 얼굴을 묻은 채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손이 포대기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는데 새끼손가락이 준우의 유니폼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선아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삼각김밥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 비닐 포장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준우가 카운터에 섰습니다. 한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 있었고 등에 아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허리를 미세하게 틀고 있었습니다. 삼각김밥하고 커피 1,200원입니다.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계산을 하는 것이 오늘 처음이 아니라는 몸짓이었습니다. 이선아는 미리 준비해둔 동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일부러 손을 떨었습니다. 주름진 봉투에서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가 와르르 쏟아져 계산대 위에 흩어졌고 몇 개는 바닥으로 또르르 굴러갔습니다. 뒤에 서 있던 손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혀 차는 소리가 이선아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이선아는 허리를 숙여 동전을 주우려 했지만 고무신 안에서 발이 미끄러져 허둥거렸습니다. 그때 준우가 카운터를 돌아 나왔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은 채로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쪽 무릎이 먼저 닿고 다른 쪽이 뒤따랐습니다. 등에 아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상체를 천천히 낮추면서 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하나하나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계산대 아래 구석까지 팔을 뻗어 굴러간 10원짜리 하나까지 찾아낸 뒤에야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등 뒤에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으응, 잠이 얕아진 소리가 새어나왔고 준우의 손이 재빠르게 뒤로 올라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토닥, 토닥. 손바닥에 동전을 쥔 채 다른 손으로 아이를 토닥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소리가 잦아들자 준우가 동전을 계산대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목소리는 조용했고 눈은 이선아의 얼굴 높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맞춘 게 아니라 허리를 살짝 굽혀 시선을 낮춘 것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무게 때문에 허리가 더 힘들었을 텐데 그 불편함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손님이 다시 한숨을 쉬자 준우가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됩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당당한 어조였습니다. 뒷사람에게 굽실거리지도 앞사람을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산이 끝난 뒤 이선아가 삼각김밥과 커피를 들고 문 쪽으로 향하려는데 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밖에 많이 추우시죠?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까요? 이선아가 발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준우는 이미 종이컵에 온수기 물을 따르고 있었는데 한 손으로 컵을 잡고 한 손으로는 등 뒤에 포대기 매듭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컵을 건네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선아의 손이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선아는 고맙구나 한마디를 꺼내고는 유리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이선아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우가 흩어진 계산대를 정리하고 나서 아까 그 뒷손님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손님이 손을 내저으며 웃었고 준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다 등 뒤에서 다시 작은 소리가 났는지 준우의 고개가 어깨 너머로 돌아갔습니다. 시아야, 괜찮아. 유리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그 목소리가 이선아의 귀에 닿았습니다. 준우가 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쓸어 넘기는 모습이 형광등 아래에서 그림자처럼 비쳤습니다. 시아야, 괜찮아? 유리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그 목소리가 이선아의 귀에 닿았습니다. 편의점 알바에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세나가 말하지 않은 것이 또 있었던 겁니다. 이선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준우는 아이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하고 카운터 한쪽에 앉았습니다. 두꺼운 책을 펼쳤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에 연필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는데 형광등 아래에서 등에 아이를 업은 채 공부하는 그 표정은 1시간 전 동전을 주워줄 때와 똑같이 차분했습니다. 가끔 연필을 멈추고 뒤로 손을 뻗어 시야의 등을 한번 토닥이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선아는 벤치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실장 나와. 잠시 뒤 비서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선아는 편의점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등에 아이를 업고 책을 읽는 남자의 실루엣이 형광등 빛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나가 안 말한 게 있어요. 비서실장이 긴장한 얼굴로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저 남자 등에 애를 업고 일하고 있었어요. 이선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혹인지 비서실장도 판단하기 어려운 목소리였습니다. 편의점 알바에 애까지. 세나가 정신이 나간 거야. 내가 정신이 나간 거야. 비서실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선아의 시선이 다시 유리창으로 향했습니다. 준우가 책에서 눈을 떼고 뒤로 손을 뻗어 아이의 이불을 여미는 게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그 손동작이 이선아의 시선 위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이를 다루는 손이 거칠지 않았습니다. 서투르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밤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선아가 종이컵에 남은 물을 들이켰습니다. 컵을 쓰레기통에 넣는 손이 아까보다 느려져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 아인지 알아내요. 엄마가 누군지, 왜 혼자 키우는 건지. 전부.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아가 걸음을 옮기다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편의점 형광등이 새벽 어둠 속에서 유독 밝았고 그 안에서 등에 아이를 토닥이며 공부하는 남자의 등이 작게 보였습니다. 이선아의 입이 움직이려다가 다물렸습니다. 말로 정리되지 않는 것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세단 뒷좌석에 올라탄 이선아는 고무신을 벗었습니다. 발이 벌겋게 쓸려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백미러로 힐끔 보았지만 이선아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아주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이선아의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비서실장의 귀에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가야겠어요. 한참 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백미러로 이선아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회의실에서 서류를 넘길 때의 차가움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아래에 한 겹 더 깔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아이의 등을 토닥이던 그 손. 이선아의 눈이 그 장면을 아직 지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편의점 안. 준우가 책에서 눈을 떼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세나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준우가 문자를 읽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시아 어린이집 보내고 볼게. 어디서 볼까?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잠깐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형광펜 뚜껑을 열고 줄을 긋는 사각사각 소리가 새벽 편의점의 정적 속에 작게 울렸습니다. 등 뒤에서 시아의 고른 숨소리가 그 소리에 맞춰 리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이선아는 다시 낡은 점퍼를 꺼내 들었습니다. 드레스룸 거울 앞에서 고무신을 신는데 발등에 쓸린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반창고를 내밀었지만 이선아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 정도 아파봐야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준비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선아는 낡은 동전 지갑에 돈을 넣었는데 일부러 500원이 모자라게 맞춰 넣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서 금액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보시려고요? 이선아는 지갑 입구를 꾹 눌러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모자랄 때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게 진짜 성격이에요. 한 박자 뒤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 애까지 키우면서 편의점 알바라고 했지. 형편이 빠듯한 사람이 남의 돈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걸 봐야 알죠. 새벽 4시 반, 편의점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선아의 발이 멈췄습니다. 골목 전봇대 아래에 쪼그려 앉아 폐지를 묶고 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진짜 폐지 수거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까맸고 끈으로 묶는 솜씨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선아의 리어카에는 폐지가 서너 장 얹혀 있을 뿐이었는데 그 할머니의 리어카에는 사람 키만한 폐지 더미가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선아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까만 눈이 빛났습니다. 고생이야 뭐. 이거 해봐야 하루 10,000원도 안 되는데. 그 한마디에 이선아의 손이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10,000원. 아까 드레스룸에서 반창고를 거절할 때 신고있던 실내화 가격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이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할머니는 이미 리어카를 끌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아스팔트 위에서 끄르륵 소리를 내며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이선아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유리문 너머로 준우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역시 포대기에 감싸인 시야가 엎여 있었습니다. 걸레를 앞으로 밀 때마다 상체가 앞으로 기울었고 그때마다 뒤로 손을 뻗어 포대기 매듭을 한 번씩 확인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가 미끄러지지 않는지 체크하는 손이었습니다. 바닥을 닦으면서도 아이를 살피고 아이를 살피면서도 바닥을 놓치지 않는 두 손. 이선아의 눈이 그 위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딸랑.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준우가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할머니. 또 오셨네요. 목소리에 반가움 같은 것이 살짝 묻어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의식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살지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종이컵 커피 하나, 작은 우유 한 팩. 합치면 2,500원어치. 지갑 안에는 2,000원만 들어 있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물건 3개를 올렸습니다. 준우가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삑삑삑. 2,500원입니다. 한 손으로 바코드를 찍는 동안 다른 손은 등 뒤로 돌려 아기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한쪽으로 기울었는지 몸의 중심을 살짝 옮기는 게 보였습니다. 이선아가 동전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원짜리를 하나씩 세어 올렸습니다. 10개, 15개, 20개를 다 올려도 2,000원이었습니다. 지갑을 뒤집어 털어보았지만 안감 사이에서 먼지만 떨어졌습니다. 이선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우유를 빼야 할지 삼각김밥을 빼야 할지 늙은 손이 우유팩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준우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렸습니다. 500원짜리 하나, 부족한 건 제가 넣어둘게요. 이선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우의 표정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던 일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선아의 눈이 준우의 유니폼 주머니에 잠깐 닿았습니다. 동전을 꺼낸 그 주머니 안에 남은 것이 얼마나 될지는 등에 업힌 아이의 무게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업고 편의점에 나와야 하는 형편에서 500원은 이선아의 세계에서와는 전혀 다른 무게의 돈이었습니다. 이선아는 미안하구나
다음에 갚을게 하고 물건을 챙겼습니다. 유리문 쪽으로 향하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준우가 카운터 옆 작은 노트를 펼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등에 시야가 꿈틀거리자 한 손으로 토닥이면서 다른 손의 볼펜으로 또박또박 날짜를 먼저 쓰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할머니 계산 부족분 500원, 본인 부담. 영수증 번호까지 적어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돈을 넣고도 장부에는 정확히 기록하는 겁니다. 이선아의 발이 문 앞에서 한 번 더 멈추었습니다. 편의점 밖으로 완전히 나오는데 평소보다 2걸음이 더 걸렸습니다. 준우는 장부 메모를 끝내고 어깨 너머로 시아의 얼굴을 힐끔 보았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우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장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세단 안에서 이선아가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장부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좋게 보신 겁니까? 이선아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두드려졌습니다. 우리 회사 격리부에도 저런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한 박자 뒤에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 실장. 아이 기저귀가 분유값에 병원비까지 들어갈 나이잖아요. 그 형편에 500원을 자기가 채우고 장부에 적어놓는 사람이면 말이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기다렸지만 이선아는 더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나가 퇴근 후 거실에서 이선아와 마주쳤습니다. 엄마, 요즘 새벽에 어디 다녀오세요? 현관에 신발이 젖어 있던데. 이선아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동이야. 새벽 공기가 좋아서. 세나의 눈이 어머니를 훑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준우는 아침에 시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고시원 방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 2걸음이면 끝나는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시험 일정표가 붙어 있었고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짜가 3개 보였습니다. 그 옆에 어린이집 납부 안내서와 병원 청구서가 나란히 테이프로 붙어 있었는데 숫자들 위에 연필로 계산한 흔적이 빼곡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올려놓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3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법전을 펼쳐들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리다가 국물이 책 위에 튀어 황급히 소매로 닦는 모습이었습니다. 책 옆에 놓인 휴대폰 화면을 잠깐 켰습니다. 잠금 화면에 시아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마당에서 모래놀이를 하며 웃고 있는 얼굴. 준우가 화면을 한번 들여다보다가 다시 법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형광펜 뚜껑을 열고 줄을 긋는 사이 컵라면에서 올라오는 김이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비서실장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충분히 보신 것 아닙니까? 이선아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습니다. 착한 건 알겠어요. 근데 오 실장, 착한 게 우리 세나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저 남자가 키우는 애가 누구 아이인지는 알아냈어요?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이선아가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펜 뚜껑 닫는 소리가 또각하고 울렸습니다. 한 번 더 가야겠어요. 어둠 속에서 이선아의 눈이 천장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의 무게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내는 손이 등 뒤에 아이를 토닥이던 바로 그 손이라는 것도요. 500원짜리 동전의 무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밤 이후 며칠 뒤 첫눈이 내렸습니다. 예보에 없던 눈이었습니다. 새벽 4시 이선아가 현관을 나서는데 비서실장이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오늘 영하 12도입니다. 제발.
이선아가 고무신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추울 때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지요. 그리고 오 실장, 저 남자 아이 거는 알아봤어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호적 조회까지는 시간이. 이선아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요. 내가 직접 볼 테니까. 골목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눈 위에서 미끄러졌고 끌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선아의 코끝과 귀가 금세 빨갛게 얼었고 장갑을 끼지 않은 손가락은 리어카 쇠 손잡이에 닿을 때마다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이선아는 처마 아래에 리어카를 세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오늘은 들어갈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 안의 사람이 밖을 한 번이라도 쳐다보는지 그걸 보려 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준우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등에 시야를 업고 있었습니다. 포대기 안에서 시야의 얼굴이 살짝 보였는데 분홍색 털모자를 씌워놓은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우가 한 손으로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가끔 어깨 너머로 시야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선아가 서 있는 바깥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선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밖에 누가 서 있든 관심 없는 거야. 고개를 돌려 리어카 끈을 다시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딸랑.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준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위에 점퍼도 걸치지 않은 차림이었고 등에는 시야가 엎여 있었습니다. 양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하나는 따뜻한 두유였고 다른 하나는 비닐에 쌓인 핫팩이었습니다. 눈발이 준우의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지만 걸음은 망설임 없이 이선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등의 시야에게 눈이 닿지 않도록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인 채였습니다. 할머니. 하얀 입김이 두 사람 사이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밖에서 오래 계셨죠? 손이 많이 시리실 텐데. 준우가 두유를 내밀었습니다. 이선아가 얼어붙은 손으로 받아들자 두유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번져왔습니다. 병 표면에 맺힌 김이 찬 공기와 만나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준우가 핫팩도 건넸습니다. 이것도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안 그러면 동상 걸립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시야가 꿈틀거렸습니다. 찬바람이 포대기 틈으로 스며든 것인지 작은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의왕 준우의 몸이 반사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었고 시야에게 바람이 덜 닿도록 편의점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한 손이 뒤로 올라가 시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시야야,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금방 들어간다. 토닥이는 손과 이선아에게 두유를 건네는 손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선아가 두유병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얼었던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오면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 너머로 퍼져오는 온기가 더 선명했습니다. 이선아의 시선이 두유병에서 준우의 등 뒤 울고 있는 시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거 돈은 어떡하려고. 준우가 시아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에요. 어차피 폐기될 거니까요. 거짓말이라는 걸 이선아는 알았습니다. 두유병에 찍힌 유통기한이 열흘이나 남아있었으니까요. 멀쩡한 두유를 처음 보는 노인에게 건네는 겁니다. 이선아의 눈이 그 숫자 위에 잠깐 멈추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준우가 편의점으로 돌아가려다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오래 밖에 계시지 마세요. 안에 들어오셔서 좀 녹이셔도 됩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딸랑 소리가 눈 내리는 새벽 속으로 퍼졌습니다. 이선아는 리어카에 기대 서서 두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얼어있던 몸 안쪽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준우가 카운터에 들어가는 게 보였는데 앉지 않고 서서 한참을 시아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울다 잠든 아이를 완전히 재운 뒤에야 한쪽 손으로 법전을 펼쳤는데 다른 손으로는 자기 팔뚝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점퍼 없이 밖에 나갔다가 몸이 식은 것이었습니다. 이선아의 시선이 그 모습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눈송이가 유리에 붙었다가 녹아내리고 또 붙었다가 녹아내렸습니다. 세단으로 돌아온 이선아는 두유병을 아직 쥐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히터를 올리며 물었습니다. 뭘 드시고 계신 겁니까? 이선아가 대답하지 않고 두유병의 유통기한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열흘이나 남은 날짜. 오 실장. 네. 저 아이 자기 팔뚝 문지르고 있었어요. 점퍼도 안 입고 나왔으니까. 등에 애까지 업고서 비서실장이 백미러로 이선아를 보았습니다. 이선아가 두유병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남한테 줄 건 챙기면서 자기 몸은 안 챙기는 사람이야. 아이한테도 바람 안 맞게 몸을 돌리고 할머니한테는 두유를 사주고 정작 자기는 팔뚝이나 문지르고 있어. 차 안이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이선아는 두유병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병 속에 두유가 식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손바닥에 남은 마지막 온기를 놓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이선아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정직, 일관성 옆에 동그라미를 치고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배려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움직임. 아이를 업은 채로 펜을 놓으려다 잠시 멈추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따뜻하기까지 해. 아이까지 업고 일하면서도. 그런데 비서실장이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압박하면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요. 아이가 있는 남자는 더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아이 때문에 꺾이는 사람인지 아이가 있어도 꺾이지 않는 사람인지.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선아가 비서실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음번엔 오 실장, 당신이 직접 들어가요. 제가요? 가서 뭘 합니까? 손님 행세를 하고 내가 있을 때 나를 무시해봐요. 냄새가 난다든지 더럽다든지. 아이 데리고 와서 일하냐고 한마디 해도 되고. 비서실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선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의자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 뒤 새벽 4시 비서실장이 먼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캐주얼 점퍼를 입었지만 구두를 바꾸지 못해 걸음걸이가 어색했습니다. 에너지 음료와 담배를 골라 계산하며 준우와 가벼운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밤에 혼자 일하면 힘들죠? 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새벽이 제일 조용하거든요. 비서실장의 눈이 준우의 등 뒤를 힐끔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야가 엎여 있었는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매장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잡지를 펼쳐놓고 유리문 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 딸랑 소리와 함께 이선아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고무신, 모자를 눌러 쓴 차림.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추운 바깥과 따뜻한 실내의 온도. 차 때문인지 점퍼에서 눅눅한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이선아가 매대 쪽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 비서실장이 움직였습니다. 잡지를 탁 덮고 일어나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 뭐야 이 냄새. 일부러 이선아 쪽을 힐끔 보며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준우의 등 뒤를 가리키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게다가 가게에 애까지 데려와요? 위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선아는 삼각김밥을 집으려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연기였지만 온몸이 작아지는 느낌은 연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바코드를 정리하던 준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비서실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한번 깜빡였고 등 뒤의 시야가 깨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그 낮은 목소리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준우가 카운터를 돌아 나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만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손님, 준우가 비서실장 앞에 섰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제 사정으로 데리고 온 것이니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을 함부로 대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나 여기 자주 오는 사람이야. 이런 식이면 다른 데 가지. 매출을 건드리는 말이었고 아이까지 건드린 말이었습니다. 준우의 시선이 잠깐 바닥을 향했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시야가 으응하고 작게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우의 한 손이 반사적으로 뒤로 올라가 시야의 등을 토닥이면서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 눈은 처음과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손님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손님을 내보내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토닥이는 손과 원칙을 말하는 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더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있는데도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시험하는 쪽인데 오히려 자기가 죄인 된 기분이었습니다. 됐어. 한마디를 남기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힌 뒤 준우가 이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이선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젊은이. 그 말을 꺼내는 이선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뼘쯤 부드러웠는데 준우는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카운터로 돌아가 환기를 위해 뒷문을 열면서 등 뒤의 시아에게 시아야, 추워. 금방 닫을게 하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합류한 비서실장이 아직 귀가 붉은 채 서 있었습니다. 확실히 흔들리지 않더군요. 매출 얘기에 아이까지 건드렸는데 이선아는 대답 대신 걸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도 꺾이지 않는다. 보통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원칙을 놓지 않은 거잖아요. 그날 밤 이선아가 침대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인성, 정직, 일관성, 배려, 네 항목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빈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위기 대응. 아직 동그라미가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그 옆에 이선아가 작게 적었습니다. 아이 누구의 아이? 물음표가 수첩 위에서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이선아가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진짜 위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봐야 끝이지. 탁상 램프를 끄려는 손이 스위치 위에서 잠깐 머무르다가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선아의 한숨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시험을 하는 쪽도 편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첩에 위기 대응이라고 적어둔 그 빈칸을 이선아는 직접 채울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볼까 며칠째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는 이선아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이선아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사흘 뒤 저녁 이선아는 서재에서 혈압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요즘 새벽 외출이 잦아지면서 수면 시간이 줄었고 혈압이 들쑥날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오늘은 쉬십시오. 이선아가 약통 뚜껑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비서실장이 더 말을 잇지 못한 건 이선아의 눈에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3시 반.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비가 아니라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굵은 빗줄기였습니다. 이선아는 낡은 점퍼 위에 비닐 우의를 걸치고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비닐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점퍼 어깨가 금세 축축해졌고 고무신 안에는 물이 차올라 걸을 때마다 질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골목을 하나 돌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빗속에서 뿌옇게 번져 보일 때쯤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철그럭. 이선아의 몸이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편의점 처마 아래까지 겨우 걸어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 잠깐 쉬려 했는데 등이 닿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벽을 타고 미끄러졌고 유리문 바로 옆 바닥에 주저앉듯 쓰러졌습니다. 비닐 우의가 바닥에 퍼지면서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식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또똑또똑 선명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편의점 안. 카운터에서 발주 목록을 확인하던 준우의 고개가 확 돌아갔습니다. 유리문 너머 처마 아래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닐 우회 아래로 낡은 점퍼, 고무신 한 짝이 벗겨져 빗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준우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등에 시야가 엎여 있었습니다. 우비 입을 새도 없이 커다란 비닐봉투를 두르고 유리문을 밀치고 나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시야를 업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지가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한 손으로 이선아의 어깨를 잡았을 때 점퍼를 통해 전해지는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낮았습니다. 눈꺼풀이 반쯤 떠 있었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손은 뒤로 올라가 시아의 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비가 시아에게 닿지 않도록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이선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쓰러진 노인과 잠든 아이를 동시에 자기 몸 안에 품는 자세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환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이 있긴 한데 반응이 약합니다. 위치는요. 주소를 부르는 목소리는 빨랐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어가 비상용 담요를 잡아들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3초. 시야를 업은 채 문을 밀치고 담요를 짚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3초가 걸렸습니다. 이선아의 몸 위에 담요를 덮었습니다. 비가 담요 위로 떨어지자 준우는 몸을 숙여 자기 등으로 빗줄기를 막았습니다. 점퍼 등판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눈 깜빡여 보세요. 이선아의 눈꺼풀이 아주 느리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시야가 꿈틀거렸습니다. 빗소리에 차가운 바람에 아빠의 몸이 심하게 기울어진 것에 잠이 깬 것이었습니다. 작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준우의 어깨가 한번 떨렸습니다. 쓰러진 노인의 손을 잡은 손과 뒤에서 우는 아이를 토닥이는 손. 두 손이 동시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준우의 한 손이 재빠르게 뒤로 올라가 시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시아야,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할머니가 좀 아프셔서 도와드리는 거야.
토닥이는 리듬이 빗소리에 섞였고 시아의 울음이 흐느낌으로 바뀌더니 준우의 등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래도 준우의 다른 손은 이선아의 손 위에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빗속을 뚫고 가까워졌습니다. 구급차가 골목 끝에 멈추었고 구급대원 2명이 뛰어왔습니다. 준우가 자리를 비키면서도 한 손은 이선아의 손을 잡고 있다가 구급대원이 들것을 펴는 순간에야 놓았습니다. 시야를 업은 채 옆에 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발견 시각은 10분 전쯤이고 쓰러진 자세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말을 못하시는 상태였고요. 구급대원이 준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비에 젖은 채로 이 정확한 설명. 구급대원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들것에 실린 이선아가 구급차에 올라갔습니다. 준우가 시야를 업은 채 따라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닙니다. 가게 앞에서 쓰러지신 거라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구급대원의 시선이 준우의 등 뒤 시야에게 한 번 닿았다가 돌아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는 한 손으로 이선아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시아의 등을 감쌌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구급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준우가 휴대폰을 꺼내 점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가게 앞에서 손님이 쓰러지셔서 문 잠그고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점주의 잠에서 덜 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뭐, 시아는? 같이 타고 있습니다. 알았어. 가게는 내가 나가서 열 테니까 걱정 마. 시합이 안 맞게 해. 준우가 전화를 끊고 다시 이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링거가 연결되고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 성함이요?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없습니다. 저는 발견자 김준우입니다. 간호사가 펜을 멈추고 올려다보았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은 젖은 남자가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신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가게 앞에서 쓰러지셨으니까요. 보호자분이 올 때까지만 있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도착한 것은 20분 뒤였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숨이 가팠습니다. 응급실 커튼을 젖히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비서실장이 이선아에게 달려가며 준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우의 눈이 비서실장의 얼굴 위에서 아주 짧게 멈추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무언가를 떠올리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많이 떨어진 거라고 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는 동안 준우는 슬며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아이가 비를 맞아서 빨리 씻기고 재워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서는 준우의 등에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등에 엎인 시아의 작은 손이 준우의 옷깃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선아의 눈이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입술이 움직였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이선아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문 잠그고 아이를 업은 채로 구급차에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선아의 눈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링거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응급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선아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네. 그 아이는 불쌍해서 온 게 아니에요. 책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가게 앞에서 쓰러진 사람이니까.
이선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 실장. 등에 2살짜리를 업고 있었어요. 비 맞는 새벽에 아이를 업은 채로 무릎을 꿇고 등으로 비를 맞고 구급차까지 탄 거예요. 아이도 지키면서 모르는 할머니 손도 놓지 않았어요.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또독, 또독. 이선아가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 내리던 새벽에 점퍼도 안 입고 뛰어나와 두유를 건네던 그 손이 오늘은 아이를 업은 채로 비 맞으며 등으로 빗줄기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이선아의 손가락이 시트를 가만히 쥐었다 폈습니다. 한참 뒤 이선아가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건 알아냈어요? 비서실장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선아의 눈이 천장에서 비서실장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수첩에 동그라미를 칠 때의 냉정한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퇴원하면 다시 가야겠어요. 비서실장이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응급실 창 너머로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고 먼 하늘 끝에서 새벽빛이 아주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원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이선아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팔꿈치 안쪽에 붙은 링거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비서실장이 반걸음 뒤에서 코트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차 앞에 있습니다, 회장님. 이선아가 대답 대신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방 준비했어요? 비서실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데 회장님, 이건 좀 과한 시험이 아닙니까? 이선아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걸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나오는 동안 비서실장이 차 트렁크에서 낡은 청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은 허름했지만 안에 든 것은 허름하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손목시계 하나 그리고 현금 300만 원이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가방 지퍼를 잠그며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정말 이걸 두고 오시겠습니까? 이선아가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이 있는지 봐야지요. 특히 말끝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궁한 사람이라면 더. 비서실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던 건 이선아가 평생 그 원칙으로 사람을 판단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이선아는 다시 낡은 점퍼를 입고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새벽이 아니라 저녁 시간대를 고른 것은 쓰러진 다음 날 새벽에 또 나타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였습니다. 딸랑.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카운터 안에서 재고 정리를 하던 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선아를 보는 순간 준우의 눈이 동그래졌고 손에 들고 있던 박스를 내려놓으며 카운터를 돌아 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등에 시야가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아직 고시원에서 재운 뒤 나온 것인지 포대기가 카운터 뒤에 접혀 놓여 있었습니다. 이선아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혈압이 좀 떨어진 거래. 젊은이 덕분에 살았지. 준우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다행입니다. 많이 걱정했어요. 그 말이 인사치레로 들리지 않은 건 준우의 눈이 아직도 이선아의 얼굴색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시아가 아이가 좀 깨서 울었거든요. 할머니 걱정에 시아 걱정에 정신이 없었는데 다행히 둘 다 괜찮으니까. 준우가 머리를 긁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그날 밤의 무게가 전부 들어 있었지만 무겁게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선아는 매대를 천천히 돌며
물건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삼각김밥과 우유. 계산대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아들면서 창가 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잠깐만 앉았다 갈게. 다리가 좀 아파서.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다 주었습니다. 이선아는 물을 홀짝이며 유리창 밖을 바라보는 척했고 실은 가방의 위치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의자 옆 벽 쪽에 청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와 벽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이는 위치였습니다. 10여 분 뒤 이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다 젊은이. 갈게. 준우가 조심히 가세요라고 인사했고 이선아는 유리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가방 없이 골목 끝 세단 안에서 비서실장이 편의점 쪽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20분쯤 뒤 준우가 매장 정리를 하다가 창가 좌석 쪽으로 왔습니다. 테이블을 닦으려고 의자를 빼는데 벽과 의자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가방이었습니다. 준우가 허리를 숙여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준우의 손이 지퍼 쪽으로 갔다가 멈추었습니다. 손가락이 지퍼 고리 위에 닿았지만 그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가방을 내려다보다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카운터 뒤쪽 직원 물건을 두는 선반 아래에 가방을 넣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실물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편의점 매장 내에서 손님이 두고 가신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주소와 발견 시각, 자신의 이름까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가방은 개봉하지 않았고 외부의 소유자 정보는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CCTV를 확인하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발견 시각, CCTV 확인 시각, 경찰 신고 시각. 30분쯤 뒤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내용물은 확인하셨어요? 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점유이탈물은 임의로 개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경찰분 입회하에 확인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서 점유이탈물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시계와 현금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거 꽤 고가인데요. 진짜 안 여셨어요? 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인수인계서 작성해 주시면 서명하겠습니다. 세단 안에서 비서실장이 통화 내용을 이선아에게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적 용어까지 정확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선아가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이 열렸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면서 열어보지도 않았다고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선아가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인성, 정직, 일관성, 배려, 위기 대응 옆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아래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법적 사고력?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6개의 항목에 모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선아의 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빈 줄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체 뭔가? 물음표를 찍는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모든 항목에 동그라미를 쳤는데도 펜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 실장. 이선아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건 결과 나왔어요?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뒷좌석으로 넘겼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이선아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차 안에 독서등을 켜고 서류를 펼치는 손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첫 장에는 김준우의 기본 신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30살 미혼, 법학 전공. 이선아의 눈이 미혼에서 한 번 멈추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가족관계. 아버지 김태호 사망. 어머니 박순자 사망. 여동생 김은지 26. 이선아의 손가락이 김은지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다음 줄. 김은지 2년 전 교통사고. 남편 최정민 당시 27세 현장 사망. 본인 식물인간 상태. 현재 대학병원 중환자실 입원 중. 이선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다음 줄. 김은지의 딸 김시아 사고 당시 생후 13개월. 카시트 착용으로 경미한 찰과상만 입고 생존. 현재 외삼촌 김준우가 양육 중. 서류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종이가 무릎 위로 내려왔습니다. 이선아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다시 열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백미러로 이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독서등 불빛 아래에서 이선아의 얼굴이 하얗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친딸이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딸이 아닙니다. 여동생의 딸입니다. 부모가 모두 없는 셈이 된 아이를 외삼촌이 데려다 키우고 있는 겁니다. 동생 병원비와 아이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야간 편의점 알바를. 그만. 이선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선아가 서류를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외삼촌 김준우가 양육 중이라는 한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한 줄 위에서 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편의점의 카운터가 떠올랐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바코드를 찍던 손. 500원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장부에 기록하던 손. 영하 12도에 점퍼도 안 입고 뛰어나와 두유를 건네던 손. 비 맞으며 쓰러진 노인의 등에 담요를 덮어주던 손. 안에서 시아가 울고 있는데도 끝까지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던 손. 300만 원이 든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경찰에 넘기던 손. 그 모든 것이 24살의 교통사고로 쓰러진 여동생의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동생 병원비를 대면서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밤마다 아이를 업고 편의점에 나와서 해낸 일이었습니다. 이선아의 손이 서류 위에 내려왔습니다. 손등에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서류 위에 작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이선아가 고개를 숙였고 안경 너머로 또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비서실장이 백미러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20년 가까이 곁에서 모셔오면서 이선아가 차 안에서 우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이선아가 안경을 벗고 손등으로 눈가를 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한 글자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시험한다고 했지요. 돈을 흘려보고 사람을 시켜 모욕하고 가방을 놔두고 안경을 다시 쓰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 실장, 저 사람은 부모도 없이 여동생은 병원에 누워있고 돌도 안 된 아이를 안고 편의점에 나와서 그 와중에 처음 보는 노인한테 무릎을 꿇고 비를 등으로 막아준 거예요. 시험을 한 게 누구야? 시험을 받은 게 누구야? 비서실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선아가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6개의 동그라미 아래 이 사람은 대체 뭔가라고 적었던 그 줄 옆에 천천히 한 글자를 더 적었습니다. 사람이었구나. 펜을 놓는 손이 오래 떨렸고 수첩을 서랍에 넣으려다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오 실장. 네. 세나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요. 내가 생각을 좀 해야겠어요. 세단이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흘러갔고 이선아는 무릎 위에 수첩을 한 손으로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것인지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비서실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수첩을 쥔 손이 자택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선아가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던 그 밤, 전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대표 박도현, 42. 그의 이름이 이선아의 세계에 처음 등장한 것은 선화그룹 정기 이사회 자리에서였습니다. 분기보고가 끝나고 신규 사업 제안 순서가 왔을 때 도연건설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회의실에 들어선 남자였습니다. 잘 다려진 양복에 단정한 머리, 말할 때 눈이 가늘어지는 인상이 호감을 주었고 복합상업시설 공동개발이라는 제안서를 펼치며 숫자를 능숙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박도연은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다가 회의실 한쪽에 배석해 있던 세나를 발견했습니다. 브랜드 전략팀 과장 자격으로 들어와 있었던 세나에게 다가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세나 과장님이시죠? 어머님 회사에서 직접 일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세나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의 시선이 세나의 얼굴 위에 한 박자 길게 머물렀다가 떠났습니다. 이선아는 그 장면을 회의실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표정에 변화는 없었지만 펜을 돌리는 손가락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박도연의 겉모습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선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도연건설은 겉으로는 중견 건설사였지만 안쪽은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자금줄이 막혀 있었고 하도급 대금 지연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사무실에서 측근과 나눈 대화가 그의 속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화그룹 외동딸이야. 혼사만 성사되면 자금 문제는 한 방에 끝나. 측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대가 있다던데요. 편의점 알바에 아이까지 키운다고 박도연이 웃었습니다. 여유로운 웃음이 아니라 코끝으로 빠져나가는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그것도 남의 아이 업고 다니는? 이건 경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지. 그러나 박도연이 세나 주변을 조사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나가 준우를 만나는 빈도, 둘의 눈빛, 시야를 안고 공원을 함께 걷는 모습, 세나가 어머니 앞에서까지 준우를 고집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세나를 설득하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상대를 제거하는 건 더 빠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대에겐 약점이 있었습니다. 돈 없고 배경 없고 아이까지 키우는 남자. 무너뜨리기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준우의 편의점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양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매대를 천천히 돌며 고가 상품들이 진열된 코너 건강보조제와 수입 초콜릿 쪽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계산대에서 음료 하나만 사고 나갔습니다. 준우는 등에 시야를 업은 채 계산을 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경찰이 편의점에 찾아왔습니다. 김준우 씨, 어젯밤 근무하셨죠? 건강보조제 절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준우의 손이 카운터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절도요? 다행히 낮 시간이라 시아는 어린이집에 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익명의 신고자가 편의점 야간 알바생이 고가 상품을 빼돌리고 있다고 접수한 것이었습니다. 진열대를 확인하니 수입 건강보조제 2박스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에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해당 알바생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며 아이 양육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상품을 빼돌리는 것으로 추정됨. 시아의 존재까지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준우의 눈이 텅 빈 진열대를 바라보았고 이어서 경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져간 적 없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경찰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준우가 편의점 앞에서 경찰차에 올라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골목 주민 몇 명이 수군거렸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도 불이 붙었습니다. SNS에 행운동 편의점 알바 절도, 아이 데리고 다니며 상습 절도라는 글이 올라왔고 상세한 위치와 시간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의 사건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보가 아니라 누군가가 동시에 여러 채널에 뿌린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준우와 조사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CCTV 확인했는데 해당 시간대에 김준우 씨가 건강보조제 코너 근처에 있었습니다. 준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재고 정리를 했으니까요. 야간에는 매대 정리가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등에 아이를 업고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CCTV를 다시 보시면 양손이 다 보일 겁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신고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는 빈 진열대와 함께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준우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 한쪽 구석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타임스탬프가 이상합니다. 조사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가요? 준우가 사진 아래쪽의 시간 표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찍힌 시간은 밤 11시 45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발주 확인 작업 중이었고 POS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분 이상 카운터를 벗어날 수가 없는 작업이에요. 게다가 시아가 11시 반쯤 깨서 울었거든요. 업고 달래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조사관의 펜이 멈추었습니다. 준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촬영 각도를 보시면 매장 내부 CCTV가 아닙니다. CCTV는 천장 모서리에 달려 있어서 위에서 아래를 찍는 각도인데 이건 눈높이에서 정면으로 찍혔습니다. 누군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조사관이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준우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그 코너에서 오래 머문 손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성이었고 음료 하나만 사고 나갔습니다. CCTV에 나올 겁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사관이 준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법 쪽 공부하시는 겁니까?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세나에게 전해졌고 세나는 즉시 이선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자택 거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세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우한테 누명이 씌워졌어요. 혹시 엄마가 시킨 건 아니죠? 이선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보이니?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지만 그 아래에 상처받은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누가 이러는 건지 신고 내용에 시아 이야기까지 있었대요. 아이를 이용한 거예요. 이선아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시아. 카운터 뒤에서 잠들어 있던 그 작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포대기에 눌려 빵처럼 부풀어 있던 볼. 준우의 등에서 아빠 하고 울던 그 목소리. 그 아이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준우 씨가 CCTV 시간 오류와 증거 채증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업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논증했고요. 현재 혐의 없음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선아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직접 지적했다고요? 변호사 없이? 네, 혼자서요. 이선아의 손이 전화기를 쥔 채 멈추어 있었습니다. 분실물을 신고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의 모순을 짚고 절차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분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선아가 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법조항을 어떻게 그렇게 아는 거니? 세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숨기고 있던 것을 꺼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세나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준우는 몇 년째 사법시험 준비 중이에요. 편의점 알바는 씨앗 키우면서 생활비 벌려고 하는 거고 은지 언니 병원비까지 감당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실의 시계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습니다. 이선아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세나가 이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거 알아요. 시아가 준우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도 은지 언니가 병원에 있다는 것도. 이선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비서실장님 차가 편의점 골목에 있는 걸 봤어요.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짐작은 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선아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말하지 왜 그런 사정을 숨겼니? 목소리에서 화가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빈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이선아 본인도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나가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엄마가 더 반대할 줄 알았어요. 편의점 알바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있고 동생은 병원에 있고 조건만 보면 더 나빠지잖아요. 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 조건으로 보면 나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조건 안에서 준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선아가 한참을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준우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어젯밤 건강보조제 코너에서 오래 머문 남자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그 인물이 물건을 외투 안쪽에 넣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신고 자체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도연은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를 쓸어 넘겼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고 측근이 문 앞에서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증거를 뒤집어 애 업고 다니는 놈이. 박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갈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측근은 묻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의 눈이 창밖 어딘가 먼 곳 선화그룹 사옥이 보이는 방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표적은 준우 한 사람이 아니라 선화그룹 전체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시선이 선화그룹 사옥을 향해 고정되어 있던 그 시각, 준우는 경찰서에서 나와 곧장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시아가 블록을 쌓고 있는 게 보였고 준우를 발견한 시아가 블록을 내팽개치고 뛰어왔습니다. 아빠. 현관에서 시아를 안아 올릴 때 준우의 팔에 힘이 평소보다 오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아의 머리카락에서 어린이집 급식 냄새가 났고 볼이 준우의 목에 닿았을 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를 고시원 방에 재운 뒤 준우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는 떨리지 않았던 손이 혼자가 된 좁은 방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시아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작은 발을 이불 안으로 넣어주고 나서 준우의 시선이 벽에 붙은 시험 일정표에 닿았습니다. 그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어린이집 납부서와 은지의 병원비 청구서. 준우의 손이 천천히 펴졌고 다시 법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편의점에는 다음날 밤 평소대로 출근했습니다. 점주가 카운터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괜찮아? 시아는? 준우가 유니폼을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혐의 없음으로 끝났으니까요. 등 뒤에서 시아가 포대기 안에서 자고 있었고 점주가 시아를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은 참 잘도 잔다. 준우가 웃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이 이 애한테는 수면등이에요. 한 달에 2번 준우는 시아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 유리창 너머 병상에 김은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2년째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시아가 유리창에 양손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일어나. 시아 그림 그렸어. 작은 입김이 유리 위에 동그란 김을 만들었고 시아의 손가락이 그 위에 하트를 그렸습니다. 준우가 유리창 너머 은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유리 위에 올라갔고 시아가 그린 하트 바로 옆에 겹쳐졌습니다. 첫 번째 시험 결과가 나오던 날, 모니터 화면에서 합격자 번호를 3번 훑쳤습니다. 번호가 없었습니다. 준우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고 돌아서는 걸음이 올 때보다 반 박자 느렸을 뿐 고개를 떨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아를 재운 뒤 고시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금 화면의 시아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화면이 꺼졌습니다. 준우의 어깨가 한번 들썩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계단을 내려왔을 때 시아가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시아의 볼에 입을 가만히 갖다 대었습니다. 아빠가 꼭 해낼게. 세나에게 결과를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세나가 먼저 물었습니다. 결과 나왔지? 준우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세나의 손이 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되면 되지. 준우가 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시아한테도 너한테도. 세나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 말하지 마. 박도연이 세나에게 직접 접근한 것은 그 사이였습니다. 선화그룹 행사장 로비에서 세나를 만난 박도연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법시험에 아이 양육에 동생 병원비까지. 그 짐을 세나 씨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잖습니까? 세나가 박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시아도 은지 언니도 짐이 아니에요.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세나의 등이 똑바로 서 있었고 박도연은 세나가 사라진 뒤에도 그 자리에 서서 샴페인 잔 속 거품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시아가 4살이 되었고 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사람, 새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침대에 누운 사람. 준우의 손이 그림 위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시아의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법전은 표지가 들떠 있었고 형광펜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일. 모니터 앞에 사람이 빼곡했고 준우는 뒷줄에서 화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크롤이 내려갔습니다. 준우의 눈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1번, 2번, 3번. 입이 살짝 벌어졌고 한동안 다치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있었습니다. 세나에게 전화를 건 것은 건물 계단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세나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됐어. 전화기 너머로 세나의 울음이 터졌고 준우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시아한테 말해줘야 하는데 아빠가 해냈다고. 편의점에는 시아의 손을 잡고 인사를 갖습니다. 점주가 준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야, 진짜 된 거야? 판사? 시아에게 눈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시아야, 너 아빠 판사 됐대. 시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판사가 뭐야? 나쁜 사람 혼내주는 거야. 시아가 준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가? 우와. 준우가 시아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이선아가 합격 소식을 들은 것은 비서실장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선아가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사람이었구나라고 적은 줄 아래에 합격이라고 적었습니다. 동그라미는 치지 않았습니다. 시아를 업고 컵라면 먹으면서 해낸 거구나. 몇 달 뒤 판사 임용식. 법원 대강당에서 준우가 법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세나가 박수를 치고 있었고 무릎 위에 시아가 아빠다. 아빠. 소리쳤습니다. 이선아는 강당 안에 없었습니다. 법원 밖 주차장 검은 세단 안에서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정문으로 세나가 시아를 안고 나왔고 옆에 법복을 벗은 준우가 시아의 등을 토닥이며 걸어왔습니다. 이선아의 눈이 그 세 사람의 모습 위에 한참 머물렀습니다. 세단이 법원을 떠난 것은 임용식이 끝나고도 한참 뒤였습니다. 임용식이 끝난 법원 주차장을 떠나던 그날 이후 이선아는 준우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나도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준우라는 이름이 빠진 채로 저녁 식탁이 오가는 날들이 반년쯤 흘렀습니다. 준우는 판사로서의 첫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아는 법원 근처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더 이상 새벽 편의점에서 아이를 업고 일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은지의 병원비는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세나와의 사이는 조용히 단단해지고 있었고 주말이면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시아가 세나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선아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아그룹 법무팀장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도영건설과의 합작 사업건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선아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도영건설이면 박도연 대표 회사 아니에요? 준우에게 절도 누명을 씌우고 시아까지 끌어들여 신고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사태는 보고보다 깊었습니다. 2년 전 맺은 하도급 계약 안에 도영건설의 부실, 시공 손해까지 선아그룹에 전가되는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300억 원. 언론이 터졌고 이사회가 등을 돌렸고 변호사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서 자체는 유효합니다. 서명이 있는 이상 형식적 하자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자택에서 세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준우 오빠한테 한 번만 이선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안 돼. 판사가 특정 기업권에 개입하면 그 사람 경력이 끝나. 시아까지 키우는 사람을 나 때문에 망치게 할 수는 없어요. 세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준우와 시아를 걱정하는 말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나는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주말 오후 카페에서 시아가 그림을 그리는 옆에서 세나가 사건의 윤곽을 설명했습니다. 준우의 손이 커피잔을 감싼 채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영건설이면 박도연. 경찰 조사실에서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시아까지 이용했던 그 사람. 준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직접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어. 하지만 계약서를 볼 수는 있어. 판사가 아니라 세나 씨 가족으로서. 그날 밤부터 준우는 시아를 재운 뒤
계약서, 원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가 뒤척이면 이불을 덮어주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밤을 세운 끝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적었습니다. 상법 위반 소지, 책임 전가 조항의 범위가 법정 한도 초과, 회계 보고서에서는 이중 장부의 흔적까지 찾아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찾았어. 내일 어머님 뵈러 가도 될까? 다음 날 오후 선화그룹 본사 집무실. 준우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약서 세부 조항에 상법 위반 소지가 있고 회계 보고서에서 이중 장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선아가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선아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왜 이러는 거니?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세나 씨 가족이니까요. 한 박자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그때 괜찮으셨습니까? 이선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집무실 안에서 울리는 순간 새벽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이 눈 내리는 처마 아래의 두유가 비오는 밤 시아의 울음소리가 한꺼번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변호사팀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혔고 집무실에 이선아 혼자 남았습니다. 포스트잇 위를 쓸던 이선아의 손끝에 준우의 필체가 닿았고 안경 너머로 무언가가 종이 위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을 열었을 때 이선아는 이미 안경을 닫고 있었습니다. 변호사팀 불러요. 목소리는 다시 회장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경을 닦는 손이 평소보다 훨씬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준우의 분석을 넘겨받은 변호사팀은 빠르게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재판은 두 차례 공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에서는 박도연 측이 계약서 서명을 근거로 밀어붙였지만 두 번째 공판에서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책임전가 조항의 상법 위반, 이중 장부의 증거, 그리고 준우에게 씌웠던 편의점 절도 누명 사건에서 시야까지 이용했던 정황까지 법정에 올라왔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고 법봉이 내려찍혔습니다. 배임 및 사문서 위조, 구속영장 청구. 법원을 나서는 계단에서 세나가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이겼어. 배경에서 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누구야? 세나 이모야. 엄마. 세나가 웃었고 그 웃음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세나가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선아가 계단 난간에 손을 얹은 채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이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를 불러라. 시아도 같이. 이틀 뒤 선화그룹 자택 응접실. 테이블 위에 찻잔 3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주스잔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선아가 직접 찻주전자를 들어 1잔, 2잔, 3잔을 채웠습니다. 물을 따르는 손이 살짝 떨려 받침에 물방울이 튀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스를 작은 잔에 따르는 손이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우가 시아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시아가 세나를 보자 달려갔습니다. 엄마. 준우가 실내화로 갈아 신고 거실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이선아의 시선은 준우가 아니라 세나의 품에 안긴 시아에게 먼저 닿아 있었습니다. 준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선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가 테이블 위에 작은 잔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시아 거야? 이선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내 거야.
이선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그저 알바생인 줄 알았어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아이까지 있었지요. 준우가 찻잔을 내려다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했어요. 내가 직접 늙은이로 변장하고 동전을 흘려보고 사람을 시켜서 모욕도 해보고 준우의 고개가 아주 살짝 끄덕여졌습니다. 이선아가 그걸 보았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병원에서 보호자분이 오셨을 때 알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뵌 적 있는 분이셔서요. 하지만 달라질 건 없었어요. 달라질 게 없었다고?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든 다른 분이든 비를 맞고 쓰러진 사람을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응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선아의 시선이 자기 무릎 위의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을 숫자로 재어온 손이었습니다. 내가 시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선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실은 내가 시험받고 있었더구나.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쓰러진 노인한테 무릎 꿇고 등으로 비를 막아주고 병원까지 따라왔잖아. 그런데 나는 뭘 했니? 다 보고도 숫자가 안 맞는다고, 아이가 있다고. 말이 끊어졌습니다. 이선아의 볼을 타고 무언가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시아가 세나의 무릎에서 내려와 이선아 앞에 멈추었습니다. 이선아의 무릎에 두 손을 올리고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카시트 덕분에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이.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 아빠의 등에 엎여 잠들던 아이. 이선아의 손이 시아의 볼을 만졌고 시아가 까치발을 들고 이선아의 볼에 입을 갖다 대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시아가 뽀뽀해 줄게. 이선아가 두 손으로 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어린이집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이선아의 어깨가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한참 뒤 이선아가 시아를 살짝 떼어놓고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던 눈이 잠잠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세나를 부탁합니다. 준우가 이선아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때도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세나 씨를 지키겠습니다. 시아도요. 이선아의 손이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벽 편의점에서 동전을 건넸던 손과 그 동전을 주워주던 손이 처음으로 마주 잡는 것이었습니다. 시아가 두 사람의 손 사이로 자기 작은 손을 끼워 넣었습니다. 시아도. 세나가 다가와 그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석 달 뒤에 열렸습니다. 이선아가 직접 고른 한옥 예식장이었습니다. 마당에 깔린 자갈 위로 가을 햇살이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고 준우가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세나가 걸어왔는데 한쪽 손을 시아가 잡고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한복을 입은 시아가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꽃잎을 뿌리는 걸 잊고 세나의 치마만 잡고 있었습니다. 단상 아래 이선아의 옆 좌석에는 은지의 사진 액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선아가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맞절을 올린 뒤 이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섰습니다. 세나의 면사포를 매만지고 준우의 어깨를 토닥이고 시아의 볼을 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시아가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안 울어? 이선아가 웃었습니다. 안 울어. 오늘은 안 울어. 말하는 동안 이미 눈가가 번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빠져나간 마당에서 이선아가 홀로 처마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준우가 시아를 어깨 위에 올려 태우고 있었고 시아가 높다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세나가 웃으며 시아의 발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사진 액자 위로 같은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선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봤어야 했는데. 할머니, 시아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왔습니다. 준우의 어깨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같이 사진 찍자. 이선아가 돌아섰습니다. 고무신이 아닌 구두를 신은 발이었지만 오늘따라 발이 가벼웠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이선아를 향해 시아가 두 팔을 벌렸고 이선아가 시아를 받아 안았습니다. 한옥 지붕 아래로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액자 속 은지의 얼굴 위에도 같은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